네, 지금 김현 의원과 대리운전사의 대질신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너무나 엇갈리는 두 사람의 진술, 과연 누구의 말이 더 진실에 가까울까요? 여성은 손정혜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교수님, 지금 저 화면에 보면 김현 의원 아주 간단하게 인사말만 하고 입을 꽉 다물고 지금 들어가는 모습이거든요. 지난번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특히 저 표정을 봤을 때 네. 우리가 이제 사실을 말하느냐 아니면 허위를 말하느냐를 진단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기법이 있습니다. 아, 예. 네, 그것을 이제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그 미세 표정을 포착을 해서 판단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즉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과 실제 진술하는 내용이 불일치하게 되면 예. 사실은 그 부자연스러운 어떤 입의 균형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눈 깜빡이 자체도 더 평상시보다 빨라진다든가. 그럴 수 있죠. 아무래도. 네. 예. 그래서 이제 심리학적 어떤 실험 결과에 의해서 네. 행동 징후로서 판단하는 것 같은 방법인데요. 예. 또는 그 말을 하고 나서 정상적인 이런 자세보다는 또 이렇게 옆으로 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약간 눈빛이 흔들릴 수도 있고 눈길을 약간 다른 곳으로 돌릴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그 심리가 드러나는 거죠. 얼굴이나 눈빛에. 네네. 그래서 아까 저 영등포에 출두했을 때 기자의 그 짧은 질문 후에 그 입술이 상당히 불균형스러운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이죠. 네. 그랬을 때는 상당히 알고 있는 사실과는 무엇인가 그 틀린 이야기를 사실 하려고 하는 이런 입장이 아닌가라고 일단은 조심스럽게 판단이 되고요. 아, 예. 또 그 지난주에 그 영등포소에 와서 이 기자한테 네.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목의 위치를 보면 그때도 이제 똑바로 서 있지 않고 말이죠. 예. 옆으로 뭐 이런 것을 봐서는 소위 말해서 어떤 미세 표정과 행동 징후로 평가를 해봤을 때 아. 거짓을 말할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뭐 조심스럽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또 긴장도 될 거고, 언론 카메라 자리가 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마 복잡한 심경을 감추려다 보니까 또 저런 표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여간 10시에 딱 맞춰서 출석을 했습니다. 기습 출석이 아니고 정시 출석을 했고요. 그리고 형사과장방에 들러서 2시간 동안 있었던 것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또 비판 여론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바로 조사를 받으러 갔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김현 의원이 제가 CCTV 영상 프리드하지만 몇 개 본 거 하고 그다음 이때까지 목격자들의 진술하고 합쳐볼 때 김현 의원이 물론 여기 이 사건에 대해서 도덕적이거나 정치적 책임은 분명히 있는데 제가 볼 때 폭행에 가담했다는 법적 책임 이 부분은 앞으로 조사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지만 지금까지 제가 본 바로 의하면 조금 힘들다. 폭행에 직접 개입했다는 거. 폭행 혐의는 성립하기가 좀 쉽지 않다. 예, 제 생각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폭행 뭐 한 건 근거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결국은 유가족과 공모관계. 현장에서의 어떤 딴 사람의 행동을 이용하는 것도 공모로 보거든요, 대부분에서는. 미리 사전에 막 서로 짜고 이게 공모가 아니고. 근데 이제 김현 의원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런 법적 책임, 사실 뭐 해봤자 기소유예 정도 나올 정도의 사안인데요. 그보다는 김현 의원이 지금 받고 있는 어떤 국민들의 비난, 특권의식에 대한 비난이 훨씬 김현 의원이 아까 그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앵커 말씀하신 대로 입을 굳게 다물고 나온 게 어떤 법적 책임보다는 지금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거기에 비난에 대한 전 국민의 화살을 맞고 있으니까요. 저번에 그 첫날 사건 난 날 경찰에 안 가고 경찰을 오히려 지시했죠. 그다음 두 번째 그 출두를 지시받은 날도 그 전날 기습적으로 가서 또 거기 형사과장방에 있었죠. 그게 일반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특별 대우였거든요. 거기에 대한 비난이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뭐 며칠 전에 방송에서 3시에 오늘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의문을 가지는 분도 있던데 저는 분명히 나온다고 봤고요. 그런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철저히 특권을 배제한 듯한 모든 행태를 취해 조금이라도 국민의 분노를 좀 누그러뜨리지 않는가. 이번엔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여 변호사님께서는 사안 자체는 기소유예 정도의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어떻게 동의하세요? 뭐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법조인은 이제 최종 판결 날 때까지는 다를 수 있는데 제 생각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상해 부분이잖아요. 만약에 혐의가 입증된다고 한다면 범죄의 그 죄질은 굉장히
좋지 않다. 특히 여태까지 자백하지 않고 계속 부인하는 모습, 어떤 증거인멸의 시도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정상 참작, 특히 용서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기소유예로 내리기에는 굉장히 그 선처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부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그러면 범죄 혐의가 입증이 될 수 있느냐 부분을 제가 볼 때는 폭력행위 직접 폭력을 하지 않더라도 폭력을 유발한다거나 위세를 가한다거나 거기에 실질적으로 촉박을 한다던가 어떤 소극적인 역할이라도 담당을 한다면 어떤 공동행위로서의 정범 인정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수사 과정에서도 오늘 그것을 그 대제신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밝혀진다고 한다면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요. 지금 대리기사 측에서는 폭행의 단초를 제공했다 이런 좀 주장이고 김현 의원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폭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런 결국은 입장인데. 우리가 형법에서 이제 인과관계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인과관계. 네. 어떤 행동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이어지는데 네. 과연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느냐는 게 인과관계인데 그걸 우리는 이제 법원에서는 상당히 인과관계를 뭐 항상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원인이 있다고 무조건 모든 결과에 모든 책임을 진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럴 정도로 상당하다 일반인 입장에서 볼 때. 근데 제가 아까 기소에 말씀드린 거는 명함 뺏으라고 했던 거. 명함 뺏는 과정에서 폭행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안 주려는 사람을. 그 부분은 지금 거의 인정되는 것 같아요. 명함 뺏으라 할 때 폭행이 있었던 부분. 그래서 그 부분 정도면은 그거는 가벌적 위법성이 크지 않다. 그러니까 아주 처벌을 크게 할 만한 위법성이 크지 않다. 그래서 그는 기소유예 정도고, 그 다음 그 아까 말씀하신 진짜 폭행, 유가족의 폭행이 나온 거는 김현 의원이 우선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자기가 그 처음에 그 이런 단초를 제공할 때, 그 다음 그 폭행이 가해질 때, 그 옆에서 어떤 행위를 응원이나 지시나 격려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전혀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생각하는 밝혀진 한도에서는 기소할 것이다. 판사 출신으로서 그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일단은 요 얘기를 계속 진행을 할 건데요. 지금 대리기사 이씨도 오늘 출석을 하면서 기자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 나서 계속 이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폭행을 당할 시점에 바로 제 앞에 있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걸 못 봤다고 하시니까 김현 의원님하고 저하고 말다툼이 없었으면 이 사건은 안 일어났어요. 말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2번, 3번 피해서 그냥 간다고 했는데도 계속 나를 붙잡고 했기 때문에 김영기 부위원장이 제 멱살을 잡고 때렸고 김병건 위원장도 왔을 때 폭행이 시작됐을 때 그 두 분은 사실 우리가 왜 몸싸움이 일어났는지 그 과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와가지고 그냥 폭행이 시작된 거거든요. 김현 의원님이 최초 시발점이라고 보죠. 네, 지금 단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저는 포인트를 봤는데요. 말다툼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물론 직접 그 몸싸움 일어난 건 아니고 말다툼이 오갔다는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봤다, 김현 의원이. 그 폭행을 당하고 있는 현장을 봤다. 그런데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지금 이 두 가지를 강조한 것 같은데, 우리 이 교수님, 지금 김현 의원이 어떨까요? 지금 이 서로 대지를 하다 보면 이랬지 않았습니까? 저랬지 않았습니까? 서로 이제 주고받을 거 아니에요? 뭔가 좀 김현 의원이 좀 뭐랄까 그동안의 어떤 입장을 좀 바꿀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어떤 행동 패턴과 양식으로 봐서는 그 근본 줄기는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그럴 마음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그 10시에 영등포서에 출두를 하면서 좀 일정한 기자회견의 형식을 빌어서 본인이 뭐 진심으로 사과하고 또 앞으로 이 일들을 원만하게 풀어나가겠다.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 뭐 이런 일정한 설명이 있었을 법도 한데 그런 거 거두절미하고 사과합니다. 근데 사과도 이제 목적어가 빠졌잖아요. 누구에게 무엇을 사과하느냐 이거 없이 짧게 그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처음부터 얘기했던 예를 들면 나는 못 받고 또 어떤 이 처음에 발단에 그 중심에 있지도 않았고 또 이 사건 전체하고 나하고는 사실은 뭐 별 관계가 없는 뭐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사과의 편지를 이렇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과 또 지금 대리기사의 그 얘기는 아주 더 이제 상반되는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그거 같은 것을 놓고서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대리기사는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본인의 설명을 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과정에서 혹시 어떤 심적인 변화 때문에 어떤 원래 계획하지 않은 뭐 이야기들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 상황 자체가 이제 피의자 신문 조서에 예. 다 이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제 수사관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황으로 봐서 기소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 그런 어떤 지금 자료의 최종 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거기에서 이제 김현 의원이 그렇게 폭행 현장을 못 봤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여러 가지 복선이랄까 좀 차후에 어떤 법적 다툼까지를 염두에 두고 좀 말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폭행 현장을 지금 못 봤다는 게 왜 쟁점이 되냐 하면은 김현 의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발 예. 한 게 과연 김현 의원이 이 유가족들의 폭행에까지 나간 걸 예상할 수 있었고 그다음 나아간 다음에 이제 유가족들이 폭행을 했다 할 때 김현 의원이 자기가 이 공범 관계 형성된다면은 만일에 그러면 폭행 현장을 봤으면은 김현 의원으로서 그때는 이제 말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김현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예측하지 못한 폭행이 우발적으로 많이 일어났다 예컨대. 그러면 김현 의원이 그 현장을 봤더라도 말릴 의무는 법적으로는 없는 거죠. 그거는 이 폭행에 그러니까 공범 관계에 있다고 할 때 그리고 이 폭행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다고 할 때 말릴 의무라든가 있는 거지. 지나가는 행인이 폭행 현장을 아무리 봤다 해도 말릴 의무가 없는 것처럼 만일에 폭행에 이 김현 의원이 법률적인 인과관계 없다면은 그 말릴 의무라가 생기진 않는 거죠. 물론 자기가 처음에 말을 그렇게 함으로써 대리기사한테 국회의원 명함 주고 물론 도덕적인 비난 가능성이 있지만 법적인 책임은 없다는 거죠. 다만 이제 이걸 명함을 빼서 뭐 이런 어떤 행위 자체가 예를 들면 범행의 의지를 공고히 해주고 사기를 북돋아주고 말이죠. 어떤 함께 어떤 위세를 이렇게 보여주고 뭐 이런 부분에서 어떤 폭행이라고 하는 것을 뭐 실행적으로 기능적으로 이렇게 분배를 한 것은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어떤 뭐 공동정범의 가능성을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이제 보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제 뭐 비슷한 사례이긴 하지만 판례 같은 경우에 이제 성폭행을 했는데 말이죠. 한 사람이 성폭행을 하고 그 사람이 따라갔던 사람이 이 사람과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성폭행 끝나고 나서 서로 어떤 씩 웃는 미소를 서로 이제 교환을 했거든요. 아무 얘기도 사실 안 했는데 그 자체도 사실은 함께 의지를 폭행이라고 하는 성폭행이라고 하는 의지를 강화시켜준 거로 봐서 하나의 공범으로 이렇게 처리한 이런 사례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봐서는 어쨌든 김원 의원의 명함 빼서라든가 어떤 주변에서의 이 상황 자체를 상당히 좀 이게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에 있어서의 지금 입증을 수사기관에서는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가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제 폭행의 어떤 도화선이 된 여러 가지 언행을 했는지 여부 또 그리고 직접 봤는지 그리고 봤을 경우에 어떤 자제를 시켰는지 여부 뭐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진술의 신빙성이라고 해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엇갈릴 때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누구 말이 더 믿을 만한가를 기초로 해서 증거 가치를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현장을 못 봤다라는 김현 의원의 진술과 뭐 목격자들이 봤다, 또 이제 피해자가 봤다라고 한다면 김현 의원이 진술에는 신빙성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믿을 수 없다, 당신의 말은.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피해자의 증언이나 이런 것들을 더 높게 같이 평가를 해서 그걸 증거로 기소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말하는 현장에서 봤다, 안 봤다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보면 사실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진술을 기초로 해서 이게 혐의가 있을 수 있느냐를 이제 추론할 수 있는 정도고 결국은 수사기관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발표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가 무죄, 유죄를 판단하는 것보다 수사 과정의 어떤 공정성, 절차, 그동안은 김현 의원이 그거를 못했기 때문에 대처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비난을 훨씬 더 많이 받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늦게라도 뭐 저렇게 뭐 정시에 출석을 해서 열심히 받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 순간 경찰을 앞에다 두고 고압적인 자세로 조사를 받는지 아니면 정말 피해자로서의 모습으로 조사를 받는지 CCTV를 한번 보고 싶어요. 지금도 막 경찰한테 국감한 듯이 왜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해? 막 이런 식으로 호통치고 계신 건 아닌지 너무 궁금한데요. 지금 대리기사 이 씨가 아까 출석을 하면서 김현 의원의 사과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영상을 한번 보시고 주제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의원 쪽에서는 저한테 문자로 사과를 하고 싶다는 의사는 전해왔어요. 못 봤다, 안 했다. 제가 진술한 거하고는 반대되는 진술을 하시고 나서 그런 문자를 보내시니까 제가 그냥 여론이나 이런 쪽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하려고 그러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받았기 때문에 진심으로 사과하시고 본인들이 잘못하신 거를 인정을 하시면 사과 받아들이고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저게 지금 마지막 대목이 좀 눈길이 가는데요. 네. 본인이 진짜 잘못했다. 그리고 사과하면 받아들이고 합의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제를 남겨놨네요. 예. 근데 제가 그 재판하면서 보면요. 증인들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 당사자 나오는데 이 대부분이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래 그렇죠. 사람들이 다. 예, 그래서 지금 김현 의원이 저는 뭐 김현 의원을 변호하자는 게 아니고 네. 지금 못 봤다 이런 게 있죠. 네. 그럴 수는 있어요. 당시에 한 사람의 목격자 말에 의하면 유가족이 피해자 대리기사를 그 건물 옆에 안 보이는 데려가서 밟고 이랬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몇 예, 달 잡고 그때 김현 CCTV가 의원은 자기로서는 그때 당시에 명함 뺏고 이런 데만 정신이 집중돼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마셨거든 그때 당시에. 네. 이런 상태에서의 모든 진술은 있죠. 네. 이게 명확한 진술은 거의 없습니다. 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대리기사하고 아마 대질이 이루어진다면은 김현 의원한테 묻기를 처음에 명함 뺏으라 할 때 어떤 말까지 나왔느냐 그걸 물었을 거고요. 예. 그다음 직접 대리기사의 폭행이 있을 때 김현 의원 어떤 말을 하더냐. 네. 김현 의원이 때린 건 아닌 거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닌 것이 드러났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폭처법의 공모 공동 정범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아까 그 현장에서 그 어떤 지시를 하거나 격려를 하거나 응원을 하거나 이게 필요하니까 아마 대리기사한테 그걸 서로 지금 대질 조사 중일 겁니다. 어떤 말을 했느냐. 네. 예. 그걸 통해서 당시 상황을 서로 예. 물론 녹취된 게 지금 없는 거잖아요, 서로가. 그게 CCTV는 영상만 있지 말은 그러니까 말은 없으니까. 되니까. 그게 됐으면 좀 진실이 빨리 드러날 건데. 진실이라는 게 뭐 대리기사 주장이 다 맞고 김현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거고 누구의 말에 훨씬 더 근접하게 진실인 것이냐 이거를 네. 아마 경찰이 또 증거를 통해서 또 저 근거를 제시하면서 나중에 저 법적 처리를 밟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거 행인 이외에 지금 네. 그 상가에 있는 그 이제 뭐 주인들께서 지금 뭐 어떤 보도 등에 의하면은 이 김현 의원이 아주 그 소리를 크게 질러갖고 그 내용까지는 다 듣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안칼지게 예. 뭐 다그치고 뭐 또 50m 거죠? 밖에 있는 것까지 소리가 다 들렸다. 예. 근데 그런 그 정황들을 본다고 한다면 그런 그 목격자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관된 얘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네. 다음에 이제 그 김현 의원은 지금 그 상황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이 명함을 주려고 했다가 뭐 상황이 발생된 건지 처음에는 전환을 하려고 했다가 이쪽으로 옮겼다라든가 이런 그 상황 자체가 계속 그 번복되고 있기 때문에 예. 아까 변호사님 잠깐 말씀을 하신 진술의 어떤 그 신빙성 판단에 있어서는 예. 상당히 좀 불리한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 제조의 재판할 때도 네. 당사의 진술을 가지고 재판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서로 이해가 상반되는 네. 그것은 그 진술이 극히 불명할 수밖에 없고 네. 그다음 자기 주장대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CCTV 증거와 네. 그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그걸 기준으로 재판하지 당사자 말만 가지고 재판할 수 없습니다. 폭행 세월이 가지고 3명의 영장이 기각됐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검경이 좀 무리하게 영장 청구를 한 건가요? 저는 이제 경찰에서 이렇게 구속영장 신청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비난 여론이 너무 두껍고 구속영장 신청하라는 어떤 단체나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구속영장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기보다는 법원에 한번 판단을 맡겨보자라는 차원에서 구속영장 신청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네. 또 아예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청구했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대검찰청이나 검찰 기준에 의하면 보통은 한 6주 이상 되면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는데 이건 4주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의 중대성에 있어서 평가할 수 있는 요소는 어떤 서로 짜맞히기 와서 뭐 피해자한테 진정하게 사과 안 하고 뭐 현장에 다시 가서 어떤 증거 인멸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은 어떤 범죄의 재질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대하게 안 좋게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고 또 야간에 또 우리 주치폭력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정권 차원의 의지가 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구속영장 발부 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범죄 인멸 가능성이 없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선량해서 뭐 입을 짜맞히거나 그러지 않을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 CCTV가 이미 나와 있고 31장의 사진이 나와 있고 객관적인 제3자들의 증언들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진술과 상관없지라도 이 사건은 그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구속의 사유가 적다라고 생각해서 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 사건이 뭐 구속까지 시킬 사건이 아니라 아주 경미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런 취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구속을 시키냐 안 시키느냐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냐 기준이 아니라 도망갈 가능성이 있느냐, 뭐 증거를 인명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니까요. 영장 청구했다고 들을 때 좀 무리하는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장이 발부 안 될 가능성이 많겠구나. 이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 초기에 잘못해가지고 국민의 비난을 엄청나게 받았지 않습니까? 특권 그걸 오히려 반작용으로 너무 강하게 나간 게 아닌가. 영장 청구까지 할 필요 없이 불구속 재판하고 그다음 거기서 만일에 아주 중요한 걸 인정되면 그때 법정 구속될 수도 있는 건데 너무 나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주제인데요.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사칭을 해서 지금 대기업, 요즘 취업도 있는 대기업에 이제 부장급으로 1년간 근무까지 한 그런 아주 정말 웃지 못할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그 정도의 사실은 뭐 조모 씨는 뭐 그렇게 사기를 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재미있는 거는 그게 먹혔다는 거거든요. 네, 사실 저 문제의 본질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직도 뭐 70년대, 80년대처럼 독재 체제도 아닌데 권력자가 전화를 했다고 해서 아무런 절차 없이 취업이 되고 아무런 뭐 절차 없이 어떤 이익이 발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아직도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과연 이 사기 쳤다고 그러는데 사기는 아니고요, 형법상. 사기는 아닙니까? 업무방해죄가 되죠. 업무방해. 그러니까 뭐 어떤 죄가 될지 상당히 궁금한 게 그 직권 남용도 아니고요. 이게 뭐 무슨 죄로물 업무방해. 지금 업무방해죄로 수사가 진행되고 구속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요. 이재만 비서관이 대체 어떤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길래 이재만입니다 딱 한마디 하니까 이렇게까지 취업까지 시켜줬는지 한번 우리 청와대 기자가 잠깐 전화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전화 연결을 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동정민 기자. 네, 청와대에 나와 있습니다. 이재만 비서관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떤 뭐 반응을 좀 내놓은 게 있나요? 네, 그 특별한 반응을 내놓은 건 없지만 이번 사기 사건에 상당히 난감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있고요.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 비서관이 사람도 안 만나고 참 몸조심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터지니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좀 난감한 반응들입니다. 이재만 비서관 지금 청와대 뭐 지금 동정민 기자 출입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떻습니까? 좀 자주 좀 볼 수 있나요? 사실 이제 총무비서관 이 업무 전화번호는 기자들이 대부분 다 알고는 있는데요. 이 비서관이 모르는 번호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고요. 기자들과는 아예 접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또 외부 접촉 자체를 원래 안 하는데요. 얼마 전에 이 비서관이 직원들과 점심 식사를 하러 밖으로 나가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저와 같이 있던 청와대 직원이 매일 구내식당에서만 밥을 먹는데 오늘 상당히 이례적이다라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좀 밖에 출입을 아예 좀 안 하는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몸조심을 하고 기자들과도 접촉을 안 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본인의 어떤 청와대 내 위상이 그만큼 좀 강하다, 높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좀 사실 권력이라는 게 대통령과의 거리에서 거리로 측정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과의 거리. 네, 원래 총무비서관이 대통령과 가까울 수밖에 없는 자리긴 하지만 이 비서관은 좀 더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총무비서관이 원래 청와대의 모든 살림살이를 담당하죠. 그래서 청와대 예산이나 인사를 담당을 하는데 예를 들면 작은 걸로 뭐 대통령 추석 선물을 뭘 할지부터 대통령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관저에 대한 물품이나 이런 인사 관리도 담당을 해야 되고요. 게다가 이 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신설한 인사위원회 멤버이기 때문에 청와대
인사 자체를 이 비서관이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또 이 비서관은 인사위원회의 상설 멤버로 들어가는 거죠? 고정 멤버로. 게다가 이 비서관은 대선 전까지는 정책 실무 총괄을 하면서 대통령의 인재풀을 관리를 해왔습니다. 즉 대통령의 인사 수첩을 이재만 비서관처럼 많이 아는 사람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비서관하고 인사 과정에서도 당연히 대통령과 상의할 일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어쨌든 문고리 권력 이런 얘기도 듣고 실세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 가지 이분들을 사칭한 그런 사건들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흔히 말하는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죠. 대통령과 15년 동안 같이 해온 그런 이제 정호성 안봉근 부속비서관과 이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대중적으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지 모르나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그들이 실세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칭 사건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 흔히 말하는 3인방들에겐 수시로 혹시 이 사람이 당신을 안다고 하는데 맞느냐라는 전화가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동정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잠깐 통화를 해봤는데요. 그런데 지금 대우건설 사장에게 지금 전화를 걸었습니다. 직접. 그 조 씨가. 나 이재만 비서관인데.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은 대우건설 그 옛날 사건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 남상국 사장 있잖아요. 남상국 사장 2004년에. 그때도 청와대에 그때는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에게 전화를 해서 뭐 3천만 원 무슨 인사청탁을 했다. 그래서 사실은 노 전 대통령이 당시에 모욕을 줬죠. 좀 약간 비판적인 발언을 했었죠. 공개적으로. 그 다음에 좀 좋지 않게 세상을 뜨신 분인데 어쨌든 그때 왜 그만큼 뭐랄까요? 이 대우건설이면 그냥 일반 기업일 것 같은데 왜 청와대 눈치를 볼까요? 제 생각에는 대우건설의 최대 채권자들이 누구냐 하면 은행들입니다. 은행들이 어떤 대우건설의 돈줄을 뭐 지금은 잴 일이 없지만 밀보여가지고 많이 잰다 그러면은 뭐 또다시 어려움에 처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은행들의 지금 최대 주주가 누구냐 하면 국가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어떤 건설 회사 물론 여기서 말을 안 듣는다. 예컨대 청와대 말을 안 들으면 청와대가 어떤 부당한 힘을 사용해서 은행을 조우고 은행에서 또다시 채권 회수에 들어가고 이러면 아주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렇게 말을 안 듣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이재만 비서관의 사칭 사건까지 조금 시간이 좀 짧은데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